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변에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만 남은 이 시간, 우리는 아주 긴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해요. 바로 한반도의 마지막 왕조이자 518년 동안 찬란한 기록을 남긴 조선의 역사 속으로 말이죠. 1392년 태조 이성계가 보위에 오른 순간부터 1910년 마지막 황제 순종에 이르기까지 조선에는 총 27명의 왕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높은 곳에 앉아 세상을 호령했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고독과 책임감을 견뎌야 했던 인간들이었죠. 오늘 밤 우리는 그들의 탄생과 과업, 그리고 역사가 차마 다 기록하지 못한 기묘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 거예요. 억지로 외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의 숨결에 몸을 맡기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도 평온한 안식의 심연으로 내려앉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 500년 조선 왕조의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제1장에서는 전설적인 무장이었으나 자식에게 배신당한 슬픈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518년 조선 왕조의 거대한 문을 여는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요. 고려라는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태양 아래 조선이라는 이름을 새긴 제1대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예요. 그는 원래 전장을 누비던 무적의 장군이었죠. 홍건적과 왜구를 단칼에 베어 넘기며 백성들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1388년 요동 정벌을 위해 푹 지나던 중 위화도에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그는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결단을 내려요. 바로 위화도 회군이었죠. 칼날을 돌려 개경으로 진격한 그는 마침내 1392년 새로운 나라 조선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경복궁을 세우며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분이 바로 태조 이성계랍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영광 뒤에는 참혹한 비극이 숨어 있었어요. 태조에게는 누구보다 아끼던 막내 아들 방석이 있었고 야심 가득한 다섯째 아들 방원이 있었죠. 권력의 눈이 먼 방원은 형제들을 죽이는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태조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다른 아들의 칼에 쓰러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태조는 아들에게 옥새를 던져버리고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버려요.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 수많은 전령을 보냈지만 태조는 아들이 보낸 전령들을 보는 족족 활로 쏘아 죽이거나 가두어 버렸죠. 이때부터 함흥으로 떠난 전령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의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왕관을 쓴 군주였으나 자식들의 피바람을 막지 못한 한 인간의 처절한 슬픔이 담긴 이야기죠. 태조의 묵직한 한숨 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당신의 곁을 지나가네요. 그가 느꼈던 고독의 깊이만큼 당신의 마음속 번뇌도 이제 무겁게 가라앉아 안식의 토양으로 스며들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피의 군주라 불리는 이방원이 왜 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사이에는 형제들의 칼날을 피해 잠시 왕자를 지켰던 권력보다 격구를 더 사랑했던 기묘한 왕이 한 명 더 있었답니다. 다음 장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형제 싸움 속에서 잠시 숨을 골랐던 제2대 정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밤의 공기가 조금 더 차분해진 것 같네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사실 정종은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이름은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보위에 머물렀던 2년 남짓한 시간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태롭고 긴박했던 순간이었답니다. 그는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실질적인 장남이었지만 그는 권력이라는 무거운 짐에 큰 욕심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왕이 되었을까요? 바로 다섯째 동생 이방원이 일으킨 끔찍한 형제 싸움,
제1차 왕자의 난 때문이었어요. 동생 방언은 자신이 바로 왕이 되면 쏟아질 비난을 피하고자 덕망 높고 온화했던 형 이경을 왕자에 앉혔던 거예요. 왕이 된 정종은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동생의 칼날 아래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는 왕권에 집착하기보다는 몸을 사리는 쪽을 택했답니다. 그는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궁궐 마당에서 격구라는 공놀이를 즐겼다고 해요. 신하들이 정사를 돌봐달라고 간청해도 그저 운동을 좋아하고 욕심 없는 왕의 모습만을 보여주었죠. 그것이 바로 그가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최고의 생존 전략이었던 셈이에요.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정종은 미련 없이 동생 방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황으로 물러나요.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내려온 덕분에 그는 이후에도 천수를 누리며 평온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죠. 격동의 시기, 잠시 쉬어가는 쉼표 같았던 왕. 그의 무심하고도 지혜로운 선택 덕분에 조선은 다음 시대로 넘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정종이 공을 치며 내뱉었을 가벼운 숨소리가 이제 당신의 귓가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네요. 욕심을 내려놓고 평온을 찾았던 그의 마음처럼 당신의 무거운 생각들도 이제 하나둘씩 가벼워지길 바랄게요. 자, 이제 쉼표는 끝났어요. 드디어 조선 최고의 철혈군주가 무대 전면에 등장할 차례죠. 자신의 아들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악역이 되었던 남자. 다음 장에서는 조선의 강력한 기틀을 세운 제3대 왕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선 초기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 무대 전면에 등장할 차례죠. 바로 제3대 왕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예요. 그는 원래 전장을 누비던 무적의 장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죠. 영리하고 냉철했던 그는 아버지의 역성혁명을 가장 가까이서 도우며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보상이 아닌 견제였죠. 결국 분노한 그는 2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를 함흥으로 몰아낸 뒤 스스로 왕자에 오르게 돼요. 피 묻은 칼날을 휘두르며 권력을 거머쥔 철혈 군주, 그것이 우리가 아는 태종의 첫 번째 얼굴이죠. 하지만 그가 왕이 된 뒤에 보인 모습은 또 달랐어요. 그는 사병을 혁파하고 호패법을 실시하며 국가의 기틀을 단단히 다졌죠. 무엇보다 그가 가장 온 힘을 쏟은 과업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뒤를 이을 왕세자 도를 위한 길을 닦는 것이었죠.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아들에게 훈민정음 창제라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건 아버지 이방원이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며 닦아놓은 단단한 반석이 있었기에 가능했답니다. 태종은 아들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외척과 공신들을 가차없이 숙청했어요. 심지어 세종의 장인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했죠.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정한 독재자로 불릴지라도 아들에게만은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내려온 덕분에 그는 이후에도 천수를 누리며 평온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죠. 격동의 시기, 잠시 쉬어가는 쉼표 같았던 왕. 그의 무심하고도 지혜로운 선택 덕분에 조선은 다음 시대로 넘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격정적인 역사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쉼표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악역이 되었던 남자. 비정함 속에 숨겨진 지독한 부성에 그것이 태종의 2번째 얼굴이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태종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도가 마음껏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죠. 훗날 세종대왕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건 아버지 이방원이 손에 피를 묻히며 닦아놓은 단단한 반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나라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주,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대왕을 만나러 갈 시간이에요. 아버지 태종이 닦아놓은 피의 반석 위에서 세종은 조선의 찬란한 꽃을 피워냈죠. 그는 흔히 완벽한 성군으로 기억되지만 사실 그의 삶은 지독한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답니다. 세종은 소문난 독서광이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심지어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조차 글을 읽었죠. 결국 너무 과한 공부와 과로 탓에 그는 30 중반부터 심각한 안질에 시달리게 돼요. 나중에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백성이 나를 비웃어도 좋다. 하지만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 이 간절한 마음 하나로 그는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훈민정음 28자를 한자 한자 새겨나갔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아름다운 한글은 사실 눈먼 왕이 자신의 생명을 깎아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셈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장영실과 함께 자경루와 치국이를 만들며 하늘의 시간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고 북방의 사군 육진을 개척해 나라의 영토를 굳건히 했죠. 세종이 통치하던 시대의 조선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나가는 과학과 문화의 국가였답니다. 깊은 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백성들을 위해 붓을 놓지 않았던 세종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가 남긴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당신의 지친 마음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거예요. 이제 모든 걱정은 세종의 넉넉한 소매 속에 넣어두고 평온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자, 성군 세종의 시대가 저물고 조선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세종을 꼭 닮았던 천재적인 아들 문종에게는 역사가 허락한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답니다. 다음 장에서는 세종의 장남이자 비운의 천재 군주였던 제오대 문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밤이 깊어갈수록 공기는 더 고요해지네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5번째 왕 문종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해요. 세종의 장남이자 아버지의 천재성과 인자함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군주였죠. 문종은 사실 준비된 왕이었어요. 세종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 8년 동안이나 대리청정을 하며 국정을 돌봤거든요. 우리가 세종의 업적으로 알고 있는 치국이 역시 사실은 세자 시절 문종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그는 과학적 재능이 뛰어났답니다. 또한 밀려오는 외세의 공격에 대비해 화차를 개량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온 힘을 쏟았죠. 하지만 하늘은 이 완벽한 왕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평소 몸이 매우 약했는데 아버지 세종과 어머니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지극한 효심으로 너무 슬퍼한 나머지 건강을 완전히 잃고 말았답니다. 결국 보위에 오른 지 단 2년 4개월 만에 39이라는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게 돼요. 가장 슬픈 건 그가 남기고 떠난 어린 아들 단종이었어요. 자신이 죽으면 어린 아들이 숙부들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외로울지 알았기에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신하들에게 내 아들을 부탁하오라는 말을 남기며 눈을 감지 못했죠. 문종의 가냘픈 기침 소리가 밤안개 속으로 흩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려 했으나 다 피지 못하고 져버린 비운의 꽃. 그의 못다한 서사가 이제 당신의 꿈속에서 평온한 쉼표가 되어 머무르길 바랄게요. 자, 문종이 떠난 뒤 조선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지켜줄 부모도 없이 홀로 남겨진 12살 소년왕. 다음 장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어린왕 제6대 단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6번째 왕, 가장 슬프고도 외로운 운명을 타고났던 단종을 만나러 가요. 아마 많은 분이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속에서 배우 박지훈 씨가 연기한 그 가냘프고도 심지 가득했던 소년왕,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날 단종이랍니다. 영화는 단종의 마지막 유배지인 영월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수많은 관객의 눈시울을 붉히게 한 그 슬픈 서사가 사실은 역사 속 실제 이야기였던 셈이죠. 아버지 문종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단종은 겨우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올랐어요. 부모님도 계시지 않은 궐 안에서 소녀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그를 지켜줘야 할 숙부 수양대군은 왕위를 향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결국 단종은 숙부의 칼바람 속에 보위를 내어주고 창덕궁에서 쫓겨나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골 청령포로 유배를 가게 돼요. 험준한 절벽 아래 흐르는 동강을 바라보며 소녀는 매일 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두고 온 한양의 밤하늘을 그리워했을까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자신을 버린 세상을 원망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유배지에서도 정성껏 시를 지으며 자신의 외로움을 달랬다고 해요. 특히 그가 지은 자규시에는 두견새의 슬픈 울음소리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죠.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결국 그는 17이라는 짧은 생을 뒤로하고 사약을 받게 돼요. 영화 속 단종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그 고결한 눈물은 사실 역사 속 단종이 흘린 눈물만큼이나 차갑고도 깊은 안식으로 이어졌답니다. 소년왕의 비극적인 삶이 이제 당신의 귓가를 스치네요. 그가 꿈꿨던 평온한 나라, 그곳으로 당신의 마음도 이제 조용히 내려앉길 바랄게요. 자, 소년의 눈물을 뒤로하고 왕위를 찬탈한 자. 조카를 죽인 고통스러운 죄책감 속에 평생을 악몽과 피부병에 시달렸던 군주. 다음 장에서는 야심의 대가로 지독한 업보를 짊어졌던 제7대 세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7번째 왕 세조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해요. 그는 우리에게 수양대군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인물이죠. 세조는 태종 이방원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어요. 야심가였고 결단력이 있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는 결국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피해 숙청을 거쳐 왕좌를 차지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충신과 가족의 목숨을 앗아갔죠. 하지만 왕이 된 후에 세조는 놀라운 업적들을 남기기도 했답니다. 경국대전의 기틀을 닦고 직전법을 실시해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했죠.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평온함이 아닌 지독한 업보였어요. 기록에 따르면 세조는 평생을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 침을 뱉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 꿈에서 깬 뒤로는 온몸의 원인 모를 종기와 피부병이 퍼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죠.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지만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죄책감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깊은 밤 궁궐의 화려한 침소 안에서 홀로 가려움과 싸우며 잠 못 들었을 세조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그가 가졌던 거대한 야심도 그 대가로 짊어졌던 고통도 이제는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권력을 향한 뜨거웠던 욕망도 얼음처럼 차가웠던 죄책감도 이제는 다 잊고 당신의 마음을 고요한 평정심으로 채워보세요. 자, 세조가 닦아놓은 단단한 법과 제도는 이제 조선의 기틀이 되어 다음 시대를 맞이합니다. 세조의 아들이자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을 보냈던 젊은 왕. 다음 장에서는 2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비운의 군주 제8대 예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밤의 정적이 이제는 아주 깊고 아득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의 8번째 왕, 짧지만 강렬한 불꽃처럼 살다 간 예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종은 아버지 세조의 지독한 야심과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아들이었어요.
세자 시절부터 아버지를 대신해 국정을 돌보며 그는 다짐했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강인함을 이어받되 백성들에게는 더 따뜻한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이죠. 그는 정말 준비된 왕이었어요. 보위에 오르자마자 세조가 시작했던 조선의 근본 법전, 경국대전의 편찬을 완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답니다. 글자 한자, 문장 한 줄이 백성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젊은 군주였으니까요. 또한 서자들의 관직 진출을 허용하려 노력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개혁을 꿈꿨던 열린 마음의 소유자이기도 했죠. 하지만 예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그의 지독한 효심이었어요. 아버지 세조가 승하했을 때 그는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시식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울다가 몸이 완전히 상해버렸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발에 심한 종기가 났는데도 아버지를 향한 슬픔 때문에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고 해요. 젊고 건강했던 그를 무너뜨린 건 병마가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를 향한 너무나도 깊은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예종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 2개월, 20살이라는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말아요. 역사는 그에게 자신의 개혁안을 펼칠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가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조선의 법과 제도는 훨씬 더 일찍 완성되었을 거예요. 깊은 밤, 완성되지 못한 법전을 손에 쥔 채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던 젊은 왕의 고뇌가 느껴지나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뜨거운 눈물도 이제는 모두 밤안개 속으로 흩어져 사라집니다. 못다 핀 꽃처럼 아련한 예종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며 깊고 평온한 잠의 세계로 인도해 줄 거예요. 이제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그가 바랐던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며 안식에 들어보세요. 자, 예종의 짧았던 시대가 저물고 조선은 드디어 가장 찬란한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법령을 완성하고 태평성대를 이룩한 군주. 다음 장에서는 조선의 문물을 완성한 제구대 성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밤의 공기가 이제는 아주 풍요롭고 따스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9번째 왕, 조선의 모든 문물을 완성한 성종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해요. 성종은 이름 그대로 이룩한 왕이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꿈꿨고 할아버지 세조와 숙부 예종이 대를 이어 매달렸던 조선의 근본 법전, 경국대전을 드디어 완성해 세상에 공포했죠. 이제 조선은 법에 의해 움직이는 단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는 홍문관을 설치해 학문을 장려했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던 따뜻한 군주였답니다. 하지만 성종의 진짜 매력은 밤에 나타나요. 그는 궁궐의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선비의 도포를 입은 채 몰래 궁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곤 했죠. 어느 추운 겨울밤, 가난한 선비의 집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에 감동해 몰래 선물을 남기고 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져요. 성종이 통치하던 시대의 조선은 그야말로 평화 그 자체였어요. 전쟁의 공포도 굶주림의 눈물도 잠시 잦아들었던 시절, 백성들은 성종의 어진 마음 아래서 비로소 다리를 뻗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답니다. 풍요로운 달빛이 비치는 조선의 밤거리,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백성들의 안녕을 살피던 성종의 인자한 미소가 당신의 꿈결에도 머물길 바랄게요.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서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기분을 느끼며 이제 당신도 성종의 태평성대처럼 고요하고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조선의 찬란한 황금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그 평화를 깨뜨리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성종의 아들이자 조선 역사상 가장 광기 어린 시간을 보냈던 군주. 다음 장에서는 피해 복수와 광기로 얼룩진 비운의 왕 제10대 연산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10번째 왕,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고도 비극적인 인물, 연산군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연산군은 처음부터 폭군은 아니었어요. 즉위 초반에는 아버지 성종의 뒤를 이어 국방을 강화하고 문무를 정비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답니다. 바로 어머니 패비 윤 씨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었죠.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피 묻은 적삼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연산군의 슬픔은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해버렸어요.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숙청하는 피해 잔치를 벌였고 살인들을 몰아내는 사활을 일으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연산군은 전국의 미녀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흥청이라 부르며 매일 밤 화려한 연애를 즐겼어요. 나라의 창고가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흥청들과 맑은 술을 마시며 논일다 보니 백성들 사이에서는 흥청거리는 소리에 나라가 망한다는 뜻의 흥청망청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백성들이 자신의 사냥터에 들어오지 못하게 도성 주변에 금표라는 돌을 세웠어요. 만약 그 경계선을 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 가차없이 목을 베어버렸죠.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탐욕스러운 낙원을 만든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연산군은 조선의 왕 중 가장 많은 시를 남긴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답니다. 인생은 풀 끝에 이슬 같고 몸은 뜬 구름 같도다 같은 그의 시 구절을 보면 그가 가졌던 거대한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달빛조차 숨어버린 깊은 밤, 화려한 궁궐 한복판에서 홀로 어머니의 환영을 쫓으며 피 묻은 시를 썼을 연산군의 고독이 느껴지나요? 광기 어린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오직 공허한 정적만이 남습니다. 뜨거웠던 복수심도 차가웠던 권력의 욕망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역사일 뿐이에요. 그 어두웠던 시대의 긴장감을 이제는 당신의 깊은 숨결 뒤로 흘려보내세요. 격정적인 서사 뒤에 찾아오는 이 깊은 고요함이 당신을 더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인도해 줄 거예요. 자, 광기로 물든 연산군의 시대가 무너지고 조선은 다시 질서를 찾으려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하들의 기세에 눌려 평생을 고뇌했던 군주 제11대 중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11번째 왕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평생을 무거운 책임감 속에 살았던 중종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중종은 자신이 원해서 왕이 된 인물이 아니었어요. 연산군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그를 추대해 왕좌에 앉혔죠. 하지만 왕이 된 기쁨도 잠시, 그는 사랑하는 아내 단경왕후를 궁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답니다. 신하들이 그녀의 가문이 연산군과 가깝다는 이유로 폐위를 강요했기 때문이죠. 왕이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조차 지킬 수 없었던 그의 무력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중종은 경회로에 올라 아내가 나간 인왕산 쪽을 바라보며 늘 한숨을 쉬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은 단경왕후는 남편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이 궁에서 입던 분홍색 치마를 인왕산 바위 위에 펼쳐 놓았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치마바위의 전설이죠. 분홍색 치마를 보며 서로의 안부를 묻던 두 사람의 애절한 마음이 깊은 밤 달빛 아래서 일렁이는 것만 같아요. 중종은 무너진 조선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해 조광조 같은 신진사림들을 등용해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강력한 공신들의 반발과 추초위왕이라는 음모에 휘말려 결국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왕권과 신권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고뇌했던 그의 삶은 마치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고도 외로웠답니다. 깊은 밤 인왕산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훔쳤을 중종의 뒷모습이 느껴지나요? 이루지 못한 개혁의 꿈도 지키지 못한 사랑에 대한 회한도 이제는 모두 저물어가는 달빛 속으로 녹아듭니다.
그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던 왕관의 무게를 이제는 당신이 대신 내려놓아 주세요. 애틋한 그리움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가장 평온하고 깊은 잠의 나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자, 중종의 고뇌 어린 시대가 가고 조선은 다시 한번 짧은 폭풍 전야를 맞이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단 9개월의 재위기간을 남기고 떠난 인종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12번째 왕, 역대 왕들 중 가장 짧은 시간 동안 보위에 머물렀던 인종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인종은 태어날 때부터 순탄치 않았어요. 어머니 장경왕후를 태어난 지 이래 만에 여의고 계모인 문정왕후의 차가운 눈총 속에서 자라야 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새어머니를 원망하기는커녕 지극한 효성으로 대했답니다. 기록에 따르면 궁궐에 불이 났을 때도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 하신다면 기꺼이 죽겠다며 불길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을 만큼 그의 마음은 바보 같을 정도로 순수하고 깊었죠. 세자 시절만 무려 25년. 마침내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은 성군이 나타났다며 환호했어요. 그는 즉위하자마자 기묘사화로 억울하게 죽은 조광조를 신원하고 어진 정치를 펼치려 했었죠. 하지만 그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9개월 뿐이었어요. 아버지 중종이 세상을 떠나자 너무 슬퍼한 나머지 곡기를 끊고 몸을 돌보지 않았던 인종은 결국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말아요. 야사에서는 문정왕후가 건넨 독이 든 떡을 먹고 승하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기도 하지만 확실한 건 그의 짧은 생애가 오직 효와 어질무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깊은 밤 차가운 약사발을 옆에 두고도 무난 인사를 거르지 않았던 인종의 야윈 손길이 느껴지나요? 못다 이룬 성군의 꿈도 끝내 보답받지 못한 지독한 효심도 이제는 모두 밤바람 속에 흩어져 사라집니다. 그의 순수했던 마음이 당신의 거친 숨결을 잠재우고 아무런 근심 없는 평온한 꿈속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이제 모든 미련을 내려놓고 인종이 그토록 바랐던 갈등 없는 나라를 상상하며 깊은 안식에 들어보세요. 자, 인종의 짧은 통치가 끝나고 조선은 문정왕후의 섭정과 함께 또 다른 격동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라 수렴청정의 그늘 아래 살았던 제13대 명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13번째 왕,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어머니의 그늘 속에서 평생을 보냈던 명종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명종은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신하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었죠. 기록에 따르면 명종은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궁궐 마당을 서성였다고 해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유를 갈망했던 외로운 소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다스리던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을사사화로 수많은 선비가 목숨을 잃었고 외척들의 횡포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죠. 오죽하면 황해도에서 의적 임꺽정이 나타나 백성들의 울분을 대신 터뜨려 주었을까요? 명종은 백성들의 고통을 알았지만 자신의 손발이 묶인 처지를 한탄하며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곤 했답니다. 하지만 명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승하한 뒤 비로소 직접 나라를 다스리며 인재를 등용하고 민생을 돌보려 애썼죠. 비록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는 조선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했답니다. 깊은 밤 어머니의 처소 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명종의 야윈 어깨가 느껴지나요?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느꼈던 무력함도 백성을 향한 미안한 마음도 이제는 모두 저물어가는 달빛 아래 고요히 잠듭니다. 그의 슬픈 눈물을 이제는 당신의 따뜻한 꿈으로 닦아주세요.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고
명종이 꿈꿨던 외풍 없는 평온한 나라를 상상하며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명종의 고단했던 시대가 지나고 조선은 다시 한번 새로운 혈통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란을 겪어야 했던 운명의 군주. 다음 장에서는 반개승통의 시작이자 전란 속에서 나라를 지켜야 했던 제14대 선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14번째 왕 반개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성군이 되려 했으나 거대한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던 선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선조는 원래 왕이 될 순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며 조선 최초의 반개 출신 왕으로 보위에 올랐죠. 그는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황, 이이 같은 위대한 학자들을 등용하며 도학 정치를 꿈꿨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던 조선의 하늘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1592년 조선의 운명을 바꾼 임진왜란이었죠.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 왜군 앞에 한양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결국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란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백성들의 원망 섞인 통곡 소리를 뒤로하고 의주까지 달아나야 했던 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를 버린 왕이라는 백성들의 분노와 언제 왜군에게 잡힐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는 매일 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흔들리는 등불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선조의 마음은 복잡한 어둠으로 물들어갔어요.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연전연승을 거두고 육지에서는 아들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며 백성들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자신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는데 신하들과 백성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자 선조는 지독한 자격지심에 시달렸답니다. 이순신을 의심하고 광해군을 경계했던 그의 비겁한 모습은 사실 자신의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던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몰라요. 임진왜란 7년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선조는 명나라의 원군을 끌어오기 위해 자존심을 버려야 했고 무너진 종묘사직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가 느꼈던 불안함은 잦아들지 않았어요. 거대한 폭풍을 간신히 견뎌낸 낡은 배처럼 그의 용상은 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깊은 밤 피란길의 임시 처소에서 멀리 두고 온 잿더미가 된 한양을 바라보며 흐느꼈을 선조의 고독한 뒷모습이 느껴지나요? 전쟁의 참혹함도 왕권을 지키려 했던 초조한 두려움도 이제는 모두 흐르는 강물 속에 씻겨 내려갑니다. 그의 불안했던 영혼이 이제는 당신의 평온한 숨결 속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길 바랄게요.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전란이 끝난 뒤 찾아온 고요한 새벽녘을 상상하며 깊은 잠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자, 전쟁의 폐허 위에서 조선을 다시 일으키려 했던 또 다른 비운의 군주. 다음 장에서는 전란을 수습했으나 광기에 휩싸였던 서출의 왕 제15대 광해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밤의 정적이 이제는 아주 무겁고도 깊게 가라앉는 것 같네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15번째 왕 전란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 했으나 끝내 미완의 군주로 남은 광해군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광해군은 세자 시절부터 남달랐어요. 임진왜란이 터지자 아버지 선조를 대신해 전국을 누비며 의병을 독려하고 백성들을 보살폈죠. 전쟁터에서 직접 칼을 잡고 백성들과 고통을 나누었던 그였기에 왕위에 오른 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오직 하나,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였답니다. 그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어요. 지는 해인 명나라와 뜨는 해인 후금 사이에서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는 중립 외교를 펼쳤죠. 명분보다 백성의 안위가 먼저라는 그의 판단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도 고독한 선택이었어요. 또한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동법을 실시하며 무너진 민생을 다시 일으키려 애썼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거센 반대에 부딪혔어요. 명분을 중시하던 신하들은 그의 실리 외교를 비판했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유폐했던 그의 행동은 결국 인조 반정이라는 비극의 불씨가 되고 말았죠. 왕에서 군으로 강등되어 제주도에서 쓸쓸히 노년을 보냈던 광해군. 그는 귀양지에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깊은 밤 명나라와 후금의 서신을 앞에 두고 촛불 아래서 밤새 고민에 잠겼을 광해군의 날카로운 옆모습이 느껴지나요? 시대를 앞서갔던 그의 고독한 결단도 끝내 이루지 못한 개혁의 꿈도 이제는 모두 밤안개 속으로 흩어져 사라집니다. 그의 차가웠던 이성이 이제는 당신의 평온한 숨결 속에서 따뜻한 안식을 찾길 바랄게요. 모든 갈등과 혼란을 내려놓고 광해군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화로운 조선의 밤을 상상하며 깊은 잠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자, 광해군의 시대가 저물고 조선은 다시 명분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시대로 돌아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다시 한번 전란의 치욕을 겪어야 했던 제16대 인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16번째 왕 반정으로 왕좌에 올랐으나 거대한 대륙의 해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인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기치로 내걸며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명분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죠. 새로 일어난 강대국 청나라의 군대는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순식간에 한양을 위협했어요.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해야만 했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고 해요. 남한산성의 좁은 성벽 안에서 인조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신하들의 끝없는 논쟁을 지켜봐야 했죠. 끝까지 싸우자는 척화파와 백성을 위해 항복하자는 주화파 사이에서 왕의 고뇌는 깊어지는 밤만큼이나 어둡고 길었을 거예요. 성벽 너머로 들려오는 청나라 군대의 함성 소리는 인조의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었답니다. 결국 1637년 1월 인조는 남한산성의 문을 열고 내려와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조선의 왕이 이민족의 왕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전도의 굴욕을 겪은 것이죠. 왕의 자존심은 무너졌고 그의 아들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마저 볼모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 인조의 마음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답니다. 깊은 밤 차가운 성벽에 기대어 무너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한탄하며 눈물 흘렸을 인조의 초라한 뒷모습이 느껴지나요? 씻을 수 없는 치욕의 기억도 아들을 보내야 했던 아비의 통곡도 이제는 모두 꽁꽁 얼어붙은 겨울바람 속에 묻어두세요. 그의 무거웠던 통안의 눈물이 이제는 당신의 평온한 숨결 뒤로 조용히 흘러가길 바랄게요. 모든 수치와 고통을 내려놓고 얼어붙은 대지 아래 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깊고 고요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인조의 비극적인 통치가 지나고 조선은 다시 한번 강한 힘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의 복수를 다짐했던 또 다른 아들. 다음 장에서는 볼모의 서름을 딛고 북벌을 꿈꿨던 군주 제17대 효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17번째 왕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타국에서 볼모 생활을 하며 오직 복수와 국방만을 생각했던 효종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효종은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갔던 복림대군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 인조가 무릎을 꿇었던 치욕을 매일같이 되새기며 눈물을 삼켰죠. 언젠가 반드시 힘을 길러 저 거대한 대륙의 기세를 꺾으리라. 그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북풍보다 더 매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형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뒤 왕위에 오른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북벌을 선언했어요. 그는 화려한 궁궐의 잔치 대신 군사들을 훈련하는 연무장의 먼지 속에 머물렀죠.
조총병을 육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며 조선의 군대를 강하게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답니다. 그가 밤마다 직접 자신의 칼을 닦으며 대륙의 지도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은 얼마나 매서웠을까요?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북벌의 기틀을 다지던 중 효종은 갑작스러운 종기 악화로 40이라는 한창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아요. 그가 그토록 꿈꿨던 대륙으로의 진격은 한 장의 설계도로 남게 되었죠. 그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뜨거웠던 복수의 열망도 잠시 멈추게 되었답니다. 깊은 밤, 어두운 무기고 안에서 차가운 칼날을 어루만지며 대륙을 향해 호령하던 효종의 강인한 실루엣이 느껴지나요? 못다 이룬 북벌의 꿈도,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볼모의 슬픔도 이제는 모두 고요한 밤의 대지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의 뜨거웠던 열정이 이제는 당신의 지친 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식의 불꽃이 되길 바랄게요. 모든 긴장과 근심을 내려놓고 효종이 꿈꿨던 강한 나라의 평화로운 새벽을 상상하며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효종의 강한 기운이 지나가고 조선은 다시 한번 예법과 명분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화려한 상복 논쟁 속에서 왕권을 지키려 했던 제18대 현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18번째 왕, 평생을 신하들의 날카로운 예법 논쟁 속에서 보냈던 현종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현종은 조선의 왕 중 유일하게 타국에서 태어난 왕이었어요. 아버지 효종이 볼모로 끌려갔던 청나라 심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일까요? 그는 누구보다 조용하고 신중한 성품을 가졌답니다. 하지만 그가 다스리던 시대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어요. 효종이 승하한 뒤 대비가 상복을 몇 년 동안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예속 논쟁이 터진 거예요. 1년이냐, 3년이냐. 겉으로는 상복의 기간을 따지는 단순한 예절 문제 같았지만 그 속에는 누가 진짜 조선의 주인인가를 묻는 무서운 권력 다툼이 숨어 있었죠. 신하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구월 마당을 가득 채울 때 현종은 그들의 싸움을 묵묵히 지켜보며 왕권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고 있었답니다. 그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보다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중심을 잡으려 애썼어요. 현종의 시대에는 자연재해도 유독 많았어요. 가뭄과 기근이 닥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죠. 신하들의 말다툼과 백성들의 고통 사이에서 현종이 밤마다 촛불 아래서 읽어 내려갔을 예법서의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깊은 밤 산더미처럼 쌓인 상소문을 옆에 두고 창밖의 정막을 응시하던 현종의 지친 눈빛이 느껴지나요? 예법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굴레도 신하들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이제는 모두 밤바람 속에 녹아듭니다. 그의 인내심이 당신의 어지러운 생각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줄 거예요. 모든 논쟁과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현종이 그토록 바랐던 질서 있고 평온한 조선의 밤을 상상하며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현종의 끈기 있는 통치가 끝나고 조선은 다시 한번 강력한 왕권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서슬퍼런 환국의 정치를 펼쳤던 카리스마 넘치는 군주. 다음 장에서는 당파를 쥐락펴락하며 절대 왕권을 휘둘렀던 제19대 숙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19번째 왕, 14살의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라 단 한 번의 수렴청정도 없이 조선을 호령했던 숙종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숙종은 정말 불같은 성격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는 신하들이 서로 싸우게 두지 않았죠. 대신 판 자체를 통째로 뒤엎어버리는 환국이라는 무서운 정치를 펼쳤답니다. 어제까지 권력을 잡았던 세력을 하루아침에 내치고 새로운 세력을 불러들여 왕의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었죠.
서인과 남인이 그의 눈짓 하나에 숨을 죽여야 했던 그 서늘한 기운이 궁궐벽마다 서려 있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숙종하면 역시 사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천민 출신에서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불꽃 같은 여인 장희빈, 그리고 인자함의 상징이었던 인현왕후. 숙종은 이 두 여인 사이에서 사랑과 정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애썼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사랑도 결국 정치라는 비정한 칼날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던 날 숙종의 마음은 차가운 얼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타오르는 불꽃이었을까요?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삶도 살폈어요. 상평 통보를 널리 쓰게 하여 경제를 살렸고 북한 산성을 쌓아 국방을 튼튼히 했죠. 밤마다 궁궐 복도를 걸으며 당파의 세력을 계산하고 나라의 기틀을 고민하던 숙종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이 느껴지나요? 깊은 밤 장희빈의 처소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도 인현왕후의 눈물 젖은 기도 소리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숙종이 가졌던 그 거대한 권력욕도 사랑을 향한 갈증도 이제는 고요한 밤의 정막 속에 녹아듭니다. 그의 강력한 기운이 당신의 불안함을 쫓아내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모든 갈등과 치열한 계산을 내려놓고 숙종이 완성한 견고한 조선의 밤을 떠올리며 깊고 단단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숙종의 폭풍 같은 시대가 지나고 조선은 다시 한번 성군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짧지만 조용했던 시간을 보낸 제20대 경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20번째 왕, 비운의 여인 장희빈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불안과 고독 속에서 살았던 경종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경종의 삶은 시작부터 가혹했어요. 어머니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목격해야 했고, 아버지 숙종의 서슬퍼런 눈치 속에서 세자 자리를 지켜야 했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조정은 이미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전쟁터와 같았답니다. 특히 노론은 경종이 병약하다는 이유로 그의 동생인 연인군 훗날의 영조를 세자로 책봉하라고 거세게 압박했죠. 하지만 경종은 결코 무력하기만 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신하들의 등살에 밀려 세자 책봉을 허락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축환국과 이민환국을 통해 자신을 위협하던 노론 세력을 과감하게 숙청하며 왕의 위엄을 보여주었답니다. 몸은 비록 약했지만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죠. 경종이 남긴 주요 업적들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독도와 간도 영유권을 확인했으며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한 아버지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영토를 확인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서양의 기하학서적인 기하원본을 한글로 번역하게 하는 등 새로운 지식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민생 안정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구휼 활동을 펼쳐 전란과 기근으로 지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죠. 하지만 그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재위 4년째 되던 해 그는 개장과 생감을 먹고 갑작스러운 폭통에 시달리다 37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고 말아요. 이 사건은 훗날 영조를 평생 따라다니는 경종 독살설의 시초가 되기도 했죠. 깊은 밤 차가운 약사발을 앞에 두고 자신의 뒤를 이을 동생의 손을 잡으며 고뇌했을 경종의 야윈 모습이 느껴지나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도 이제는 모두 밤바람 속에 흩어져 사라집니다. 그의 인내와 고독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가장 평온한 꿈의 나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이제 모든 갈등을 내려놓고 경종이 그토록 바랐던 조용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경종의 짧았던 시대가 저물고 조선은 드디어 탕평의 정치를 펼치며 르네상스를 꽃피운 위대한 군주를 맞이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조선의 제2의 황금기를 이룩한 성군 제21대 영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21번째 왕, 무려 52년 동안 조선을 다스리며 태평성대의 기틀을 닦았던 영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영조는 왕이 되기 전 궁궐밖 사가에서 백성들과 뒤섞여 살았던 연인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그는 누구보다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잘 알았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신하들의 지긋지긋한 싸움을 멈추게 하는 탕평책이었어요. 서로 싸우지 말고 나라를 위해 힘을 합쳐라. 그의 준엄한 꾸짖음 아래 조선의 정치는 비로소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영조의 시대, 조선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그는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군역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실시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세금을 획기적으로 깎아준 셈이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직접 왕에게 알릴 수 있도록 신문고를 다시 설치했답니다. 왕이 직접 거리로 나가 백성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 따뜻한 모습은 조선 전체에 큰 감동을 주었죠. 뿐만 아니라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여 인권을 존중했고 준천사를 설치해 청계천을 정비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던 홍수 걱정을 덜어주었어요. 영조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백성들의 웃음꽃이 피어났고 시장에는 물건이 넘쳐나며 조선의 경제와 문화는 눈부시게 발전했답니다. 하지만 성군 영조에게도 평생의 한이 된 아픈 손가락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 사도세자와의 비극이죠. 백성에게는 그토록 자애로웠던 왕이 아들에게는 왜 그토록 엄격해야만 했을까요? 깊은 밤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던 영조의 주름진 얼굴에는 왕이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아버지라는 이름의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답니다. 풍요로운 가을 들판처럼 넉넉했던 영조의 시대. 백성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잠들 수 있었던 그 평화로운 조선의 밤이 당신의 꿈결에도 머무기를 바랄게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영조가 일구어낸 찬란한 태평성대 품 안에서 가장 깊고 고요한 안식에 들어보세요. 자, 영조가 닦아놓은 단단한 토대 위에서 조선의 르네상스를 완성한 또 다른 천재군주가 기다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문화를 정점으로 이끈 22대 정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22번째 왕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문화를 정점으로 이끈 성군 정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정조의 삶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세자 이산. 그는 왕위에 오르는 날 신하들 앞에서 준엄하게 선언했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는 원수를 갚겠다는 선포가 아니라 아버지를 명예롭게 회복시키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였답니다. 정조의 시대, 조선은 학문과 예술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 시절이었어요. 그는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세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직접 길러냈죠.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서얼들을 등용했고 박제가나 유득공 같은 학자들은 정조의 든든한 지원 아래 조선의 지평을 넓혔답니다. 또한 정조는 할아버지의 탕평책을 이어받아 당파의 싸움을 잠재우고 상업을 장려하는 신의 통공을 실시해 백성들이 더 자유롭게 장사하며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배려했죠. 무엇보다 정조의 꿈이 집약된 결정체는 바로 수원화성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을 동원해 지은 이 성곽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그가 꿈꿨던 이상 국가의 시작점이었죠.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으로 행차하던 날 수만 명의 백성과 함께 어우러져 즐거워하던 정조의 모습은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행렬로 기억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정조는 홀로 촛불을 밝히고 책을 읽으며 나라의 앞날을 고민했어요. 밤은 깊고 생각은 끝이 없구나. 그가 남긴 수많은 일기와 편지 속에는 완벽한 정치를 향한 고독한 천재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정조가 꿈꿨던 정의롭고 풍요로운 조선의 밤.
백성들의 글 읽는 소리와 시장의 활기가 어우러졌던 그 안온한 공기가 당신의 꿈결에도 전해지길 바랄게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조의 따뜻한 눈빛 아래서 가장 고요하고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정조의 찬란한 황금기가 저물고 조선은 다시 한번 어린 왕의 등극과 함께 세도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순조로운 시작을 꿈꿨으나 외척들의 기세에 눌려야 했던 제23대 순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23번째 왕, 11살이라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관을 머리에 써야 했던 순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순조는 할아버지 영조와 아버지 정조가 일구어 놓은 찬란한 조선을 이어받았어요. 하지만 그에게 허락된 권력은 너무나도 작았답니다. 정조가 승하하자마자 증조 할머니 뻘인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고 뒤이어 장인어른인 김조순을 필두로 한 안동 김씨 세력이 조정을 장악했죠. 이것이 바로 조선을 쇠락의 길로 이끈 세도 정치의 시작이었어요. 순조의 시대, 조선의 하늘은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왕은 보좌에 앉아 있었지만 나라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외척들의 손에서 이루어졌답니다. 탐관 오리들의 횡포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홍경래의 난을 일으키며 울부짖었고 곳곳에서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했죠. 순조는 이 모든 고통을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어요. 그는 암행어사를 파견하고 민생을 돌보려 애썼지만 이미 거대해진 세도 정치의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답니다. 순조의 유일한 희망은 그의 아들 효명세자였어요. 총명하고 기백이 넘쳤던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며 조선의 부활을 꿈꿨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효명세자를 2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데려가 버렸죠. 아들을 잃은 순조의 슬픔은 곧 조선의 슬픔이었고 그는 남은 생을 깊은 침묵과 시름 속에서 보내야 했답니다. 깊은 밤 텅 빈 편전에 홀로 앉아 등불 아래서 아들이 남긴 글을 읽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을 순조의 야윈 어깨가 느껴지나요? 세도 정치의 서슬퍼런 위세 속에서 그가 느꼈던 고독함도 백성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도 이제는 모두 밤안개 속으로 흩어져 사라집니다. 그의 무거운 침묵이 당신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재우고 고요한 안식의 세계로 안내해 줄 거예요.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순조가 그토록 바랐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조선의 새벽을 상상하며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순조의 쓸쓸한 퇴장 뒤에 조선은 더욱 가혹한 외척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8살의 왕이 된 비운의 군주. 다음 장에서는 짧은 생을 화려한 예술혼으로 불태웠던 제24대 헌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24번째 왕 할아버지 순조와 아버지 효명세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나 너무나 이른 나이에 보위에 올랐던 헌종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헌종은 정말 아름다운 왕이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얼굴이 옥처럼 깨끗하고 풍채가 당당해 그를 본 궁녀들이 넋을 잃을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외모 뒤에는 세도 정치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청년의 고뇌가 깊게 패여 있었답니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세력 사이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그는 정치 대신 글씨와 그림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었어요. 헌종의 시대, 조선의 예술은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태웠답니다. 그는 창덕궁 안에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휴식처인 낙선제를 지었어요. 단청을 칠하지 않아 소박하면서도 선비의 기품이 느껴지는 그곳에서 헌종은 사랑하는 후궁 경빈 김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잠시나마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죠. 또한 그는 고서화를 수집하고 감상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목을 가졌어요. 그가 남긴 세밀한 글씨체와 예술적 감각은 지금까지도 조선 후기 문화를 빛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헌종의 가슴 한편에는 늘 서늘한 바람이 불었어요. 서학천주교의 전파와 기해박해, 그리고 이양선의 출몰까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그는 무력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시를 썼죠. 결국 헌종은 후사도 남기지 못한 채 23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말아요. 조선의 마지막 정통 후계자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깊은 밤, 낙선제의 창살 너머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붓을 들었을 헌종의 고운 손길이 느껴지나요? 세도 정치의 압박도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도 이제는 모두 낡은 서첩 속에 박제된 채 전해집니다. 그의 섬세한 예술적 감성이 당신의 지친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거예요. 모든 거친 생각들을 내려놓고 헌종이 사랑했던 낙선제의 고요한 정원을 거니는 상상을 하며 깊은 잠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자, 헌종의 화려한 예술혼이 저물고 조선은 이제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한 청년을 궁궐로 불러드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평범한 농군에서 하루아침에 왕이 된 제25대 철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25번째 왕, 궁궐의 화려함보다 강화도의 거친 흙냄새를 더 사랑했던 철종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철종은 원래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어요. 왕족이었지만 영모에 휘말린 가문 탓에 강화도로 유배되어 농사를 지으며 살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원범이라 불리던 그는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며 소박한 꿈을 꾸던 소년이었답니다. 하지만 헌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안동 김씨 세력은 다스리기 쉬운 왕을 찾다 그를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하루아침에 농부의 낫을 내려놓고 왕의 호를 잡게 된 것이죠. 철종의 시대, 그는 화려한 궁궐 안의 이방인이었어요. 용포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강화도의 논밭을 떠돌았답니다. 세도 정치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서 그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죠. 나는 왕인가 아니면 그저 자리를 지키는 인형인가. 그는 무력감을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하기도 했고 강화도에서 사랑했던 여인을 그리워하며 긴 밤을 눈물로 지새웠어요. 하지만 그는 백성들의 고통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았답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임술농민 봉기를 일으켰을 때 철종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민생을 돌보려 애썼죠. 하지만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세도 정치의 뿌리를 뽑기엔 그의 힘은 너무나도 약했답니다. 결국 그는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고향 강화도의 흙내음을 그리워하며 조용히 눈을 감고 말아요. 깊은 밤 화려한 침전 한 구석에서 낡은 집신 한 짝을 어루만지며 강화도의 달빛을 떠올렸을 철종의 투박한 손길이 느껴지나요?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느꼈던 지독한 외로움도 평범한 삶을 향한 간절한 갈망도 이제는 모두 밤바람 속에 흩어져 사라집니다. 그의 순박했던 영혼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가장 평온하고 깊은 잠의 나라로 안내해 줄 거예요. 모든 가식과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고 철종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했던 강화도의 평화로운 들판을 거니는 상상을 하며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철종의 비극적인 생애가 저물고 조선은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또 다른 운명의 아이를 선택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격동의 구한말,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키려 했던 제26대 고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26번째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나라의 운명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고종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고종의 삶은 거대한 파도와 같았어요.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라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쇄국 정책 아래서 자랐지만 성인이 된 뒤에는 개항이라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죠. 일본의 야욕과 서구 열강의 압박 속에서 그는 밤마다
지도와 세계 정세가 담긴 서신들을 읽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답니다. 고종의 시대, 그는 외롭고도 처절한 싸움을 이어갔어요. 경복궁 안에서 아내 명성황후를 잃어야 했던 비극적인 을미사변,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해야 했던 아관 파천까지, 왕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럽고 아픈 순간들을 그는 온몸으로 견뎌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897년 환구단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조선이 더 이상 누군가의 신하 나라가 아닌 당당한 자주 독립국임을 전 세계에 알렸답니다. 그는 근대화를 향한 꿈도 놓지 않았어요. 전등을 설치하고 철도를 놓으며 신식 군대를 길러 나라의 힘을 키우려 애썼죠. 1907년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 을사능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던 그의 마지막 승부수는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속에 담긴 조국을 향한 뜨거운 진심은 우리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답니다. 깊은 밤 덕수궁 석조전 창가에서 먼 곳을 바라보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을 고종의 지친 눈빛이 느껴지나요? 외세의 압박 속에서 느꼈던 지독한 불안함도, 끝내 지켜내지 못한 나라를 향한 통한의 눈물도 이제는 모두 밤안개 속에 묻어두세요. 그의 무거웠던 책임감이 이제는 당신의 평온한 숨결 뒤로 조용히 흘러가길 바랄게요. 모든 긴장과 슬픔을 내려놓고 고종이 그토록 바랐던 당당하고 평화로운 나라의 새벽을 상상하며 깊은 안식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이제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비운의 마침표를 찍어야 했던 군주가 기다립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 살아야 했던 제27대 순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두 번째 황제, 500년 왕조의 문을 닫아야 했던 순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종의 삶은 시작부터 기울어가는 해와 같았어요. 격동의 세월 속에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미 나라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죠. 1910년 주권을 잃고 창덕궁의 깊은 정적 속에 머물러야 했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황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텅 빈 궁궐을 거닐며 조상들이 일구어온 500년의 시간을 되새기고 백성들의 안녕을 소리 없이 빌어주었죠. 1926년 그의 승하와 함께 조선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배는 역사의 항구에 닷을 내렸습니다.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된 27명의 왕, 그들이 겪었던 환희와 고통, 사랑과 증오의 대서사시가 순종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고요하게 마침표를 찍은 것이죠. 창덕궁 후원에 말라버린 연못 위로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의 생애도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 영원한 역사의 안식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5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왕들의 발자국 소리가 이제는 당신의 귓가에서 멀어지며 아주 편안한 꿈의 길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만국의 한도, 왕조를 지키지 못한 고통도 이제는 모두 잊으세요. 그가 남긴 마지막 고요함이 당신의 모든 번민을 잠재워 줄 거예요. 자, 이제 조선의 모든 왕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후 27명의 왕과 함께 했던 이 긴 여정을 갈무리하고 당신을 완전한 무의식의 세계로 인도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조선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이 영원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태조부터 순종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27명왕의 발자국 소리가 이제는 당신의 심장 박동처럼 차분하고 고요하게 울리고 있네요. 그들이 가졌던 뜨거운 야망도, 가슴 아픈 눈물도, 찬란했던 영광의 순간들도 이제는 모두 한 권의 책으로 묶여 깊은 역사의 서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그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불러볼까요?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그리고 마지막 순종까지 그들이 머물렀던 이 땅의 밤은 이제 당신을 온전히 지켜주는 포근한 요람이 되었습니다. 5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오늘의 피로를 씻어내고 아무런 걱정도 없는 태평성대의 꿈으로 당신을 인도할 거예요. 창밖의 바람 소리는 이제 조선의 산천을 누비던 왕들의 나지막한 자장가가 되어 들려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당신은 이제 평온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강물이 당신의 의식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가장 깊고 아득한 잠의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숨결은 점점 더 깊어지고 몸은 솜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조선의 모든 왕이 당신의 안식을 축복하며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깊은 잠에 들 시간입니다. 잘 자요.